권리금 계약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권리금 계약이냐에 따라 가지고 특약이 달라진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시설 기준에 관한 것은 여기는 절대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까 뭐를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 아예 안 들어간다 그랬죠? 신규 창업이기 때문에. 신규 창업을 그 시설 기준 적합성 여부는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이거든요. 중개사가 관여할 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권리금 계약은 항상 기존 계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요 기존 계약을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아까처럼 임대 조건이 변경이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 조건이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임대 조건 변경 여부. 그럼 우리가 물건을 받을 때 임대인한테 확인을 했겠죠. 임대인한테 차후에 이 물건이 거래가 되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할 거냐고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이미. 접수증에, 제가 만들어 놓은 접수증에는 이미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금 계약에서는 반드시 임대 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 임대인은 나중에 권리금 다 받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임대인은 그래요. 자기는 그런 업종 절대 안 넣는다.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을 때 임대인한테 기피 업종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다 미리미리 이제 확인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 임차인이 아까 이제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권리금 받았다고 자기는 임대차 계약 못 해줘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서울에서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자가 아니면은요 무조건 계약 기간 넘어가지고는 임대료를 2배, 3배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권리금 수억 주고 들어가서 딱 그 계약 기간 동안만 장사하고 나와야 돼. 그래서 상가 지역이 잘 되는 동네는 임대인이 자기가 권리금을 다 챙기는 것까지 부수입으로 챙기고요. 장사가 안 되는 동네는 그런 거 아예 권리금도 없겠죠. 지금 상가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때는 임대인이 임차료를 마음껏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기간을 자기들이 이제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까 임대 기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승계 창업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승계 창업은 뭐만 넘어오냐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에 권리금 계약을 하고요.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쓰죠. 그죠? 요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승계 창업일 때는 똑같이 권리금 계약은 해요. 권리금 계약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지위승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위승계 신청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임대차 계약은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는 왜?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은 엄청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다시 쓰는 거예요. 쓰면서 그 임대차 기간을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해야 되지만 임차 기간은 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약을 다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을 할 때부터요. 임대차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지만 임차 기간은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는 그런 기법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확인사항입니다. 확인사항. 6번 한번 볼까요? 자, 권리금 계약을 한 후 양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이거예요. 자, 요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권리금을 받으면요. 이 임차인은 권리금 중에서 계약금만 받고 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물건을 받을 때 임대인으로 물건을 받죠. 그러면 보증금, 월세 연체 여부를 꼭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월세 연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증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권리금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럴 때는 진짜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권리금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뚝 끊어버려.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이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권리금 계약은요, 임대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금 계약은 항상, 이제 계약금은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본계약 기간을 단축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권리금 계약이요. 그래서 이제 7번 보면은 권리금 계약한 다음에 영업정지, 그 다음에 회원권 발행은요, 상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할 때 상가 지역에서 큰 돈을 벌려면, 항상 장사가 안 되는 집, 비어있는 집을 우리가 임차를 해요. 그래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만들어서 한 다음에 뭐요? 권리금 받고 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단기간에 편법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해보고 장사를 하는 기법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딱히 회원권 있죠. 시권을 왕창 발행해가지고, 봉이 김선다리처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해서 권리금 듬뿍 받고 넘기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중개업자하고 책임이 없어, 그거는. 그건 임차인의, 그 양수인의 자기 보기에, 그죠? 자기가 권리 분석 잘못해갖고 속은 거거든요.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던 집이 어느 날 가다 보면 손님이 뜸하죠? 그런 집이 다 그렇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가 지역에서 성공을 하려면 위치보다는 상가의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상가를 살리는 기법,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이제 상권이 활성화 안 된 지역 있죠? 그걸 건물주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받아가지고 상가 살리기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행정관청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을 이제 특화사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상가 지역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야. 저 골목이 죽었다. 그러면 저 골목을 내가 살려놓으면, 그러면 엄청난 이득이 나한테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상가를 살릴 수 있는 업종,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만으로는 안 되죠? 그 동네가 죽어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특화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성공시켜주는 이런 업무까지 이제 중개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중개가 아니고 뭐예요? 컨설팅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의 상권을 전부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이제 그 도시개발 계획 있죠. 도시개발 계획을 굉장히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이 만들어지면 도시개발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있을 때만 해야 돼요. 이미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면 다 올라가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9월 그 아시안 게임 저기 선수촌 아파트죠? 이렇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어디로 주로 나갈까?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어디로 주로 나갈까? 펜드 아파트 쪽으로 갈까? 농수산물센터에 있는 쪽으로 나갈까?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나간다고 판단이 되면 이 중에 아까처럼 허름한 건물이라든지 땅이 있는 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가고 매입을 하는 거고요. 여기로 간다 그럴 때는 이쪽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공인중개업자는 물건을 개발하는 기법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만약에 돈이 된다 그러면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개발을 한다라는. 그래서 그런 기법을 하려면 우선 무슨 기법을 알아야 돼? 아까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기법을 기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 되게 쉬워요. 토지 가격 산정하는 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야. 자, 요 건물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 가격, 건물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은 당연히 상가는 뭘로 나오는 거야? 수익 가격 분석이죠. 그죠? 수익 가격 분석을 통해서 이 전체 건물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복선 가격이? 아니죠. 수익 가격 분석으로 나. 자, 그러니까 요 가격 중에서 건물 짓는 가격만 빼면 되네. 그죠? 빼면 뭐예요? 토지 가격이네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인천에서 빌라를 지으려면 땅값 500 넘어가면 수익 안 나온다. 근데 일반인들은요, 상업지역이라고 하고 무조건 평당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1000만 원, 땅값 1000만 원에 건물 짓는 비용 하면은 수익 가격보다 훨씬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지역 이야기만 하나 더 해줄게요. 요거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이 나왔어요. 단독주택이. 그러면 요게 싸냐 비싸냐 이런 이야기죠. 땅이 50평이다. 분양 자격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분양 자격. 자, 그러면 요 땅값은 평당 얼마냐 이런 이야기예요. 평당 얼마냐. 간단해요. 요 옆에 있는 아파트요. 아파트 건물 가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 가격하고 토지 가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신축 건물은 요게 비싸겠어요. 요게 비싸고 오래된 건물은요 요게 비싸요. 서울 강남은 어느 게 훨씬 높겠어요? 요게 훨씬 높아요. 요게 80%고 요게 20%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재개발 때문에 그래요. 재건축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땅값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는 빼야 돼. 요 땅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짓기 위해서 빼는 건폐율만큼 빼야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요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제가 이제 그 강남부자 따라잡기 재개발 뉴타운이라는 책에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해설을 해놨는데 가장 쉽게 분석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인천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빵 되는 거지. 땅 1000만 원 주고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하면 분양가가 얼마 돼야 되겠어요? 인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제일 비싼 아파트라도 그 돈 주고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돈 주고 못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테크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위험하다고 강의를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천 지역에 아무데나 그렇게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중개업자들도 그걸 모를까 엄청 투자했다가 다 망한 거죠. 혹시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최고 전문가는 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뭐죠? 청라지구, 그 다음에 영종지구 중에서 청라지구하고 영종지구, 김포지구 이런데 분양권 사면은 입주 시점에 피눈물 흘릴 거다 그랬거든요. 저는 수년 전에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가서 열심히 샀죠. 그래서 왜냐면 중개업자는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다 끌어다가 투자해갖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는 나만 방어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투자 권유할 때만큼은 내가 완벽한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하고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항상 꾸준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카페 호남세상에는 이제 뉴스 브리핑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카페 회원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뉴스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는 제가 해설이 필요한 데는 해설을 달아줘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작년 아마 저한테 공인중개사 배우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꼭 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이 절대 상승하지는 않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부가 어떤 호재를 내놓을 때마다 들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들썩이기 전에 빨리 가서 사가지고 기분 좋아서 사러 온 사람한테 넘기면 돼. 돈 버는 방법은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아서 못 벌어요? 매수자가 없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 그럼 매도자가 없어서 못 벌어. 그래서 중개업자는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나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누가 없어요? 매도자가 없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없어? 매수자가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좋으면 뭐 창업한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으신 분들이 그래. 당신이 왜 중개업 접었어? 그랬더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그 사람은 경기 좋을 때 돈 벌었겠어요? 못 벌었겠어요? 당연히 못 벌었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현상 유지하다가 또 좋아지면 다시 벌겠죠? 근데, 그래서 중개업은 부동산 경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 나의 능력하고만 관계가 있어. 내가 물건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만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부동산의 가격이 바닥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건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바닥이다. 바닥 쳤다.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지하실이 있다라는 걸 깜빡했다 이러잖아요. 뭐 분당 밑에 뭐가 있어요? 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분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무슨 가격이 있냐면 이게 있어요. 물리적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가격. 요거 이제 제가 재테크 하면서 쓰는 표현인데 뭐냐면 그 정도 물건을 만들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야. 이건 복선 가격하고 달라요. 복선 가격은 신축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리적 가격은 그 정도 물건을 만들려면 그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에요. 근데 이거 이하로 떨어진다? 그건 심리적 요인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옛날에 빌라가 지상은 2, 3천만 원 했고 지하는 5, 6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를 500만 원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가격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와.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지는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 뭐 때문에요? 심리적 요인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물리적 가격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요 반드시 최단기간에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요, 반대로 이 상한선이 있겠죠, 그죠? 요게 경제적 가격이죠. 경제적 가격이에요. 그러면 타워팰리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타워팰리스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무슨 가격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심리적 가격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건요. 이것은 희소성 가치예요. 희소성 가치.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워팰리스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워팰리스에 근무해서 그에서 부동산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걸 알았으면 물건을 개발하고 손님을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가격이 올라가서 무조건 팔으라고 종용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은 널려 있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왔으면요, 무조건 사라고 해야 되죠. 왜요? 매도자는 늘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내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예요? 물건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내 눈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리버리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전문가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고소득군이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시가 뭐예요? 선진국 가격 떨어진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제와 관련된 뉴스 이런 거 있죠?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흐름을 정확히 꿰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비용 부담 문제인데 상가를 왜 못하냐 그러니까는 그 부가가치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한대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요. 똑같이 신규 창업을 하는데, 자, 신규 창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임대차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어디서만 생겨요? 임대차에서는 월세의 부가가치세 부분을 받을 거냐 말 거냐만 생기거든요.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는요, 반드시 부가가치세 별도냐 포함이냐 써야 되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어떤 때만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임대인이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거 필요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상가 건물을 매매해, 오피스텔을 매매를 해요. 그걸 때하고, 임대차 계약 쓸 때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면 간단해요. 세는, 자, 매매다요. 매매다. 임대차다.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해요. 자, 그래서, 임대차는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받을 때 10% 더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떤 때? 부가가치세를 부가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과세세. 자, 그러니까는 물건 받을 때, 임대인한테, 사장님,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확인해놨어야 되죠. 그럼 전수증에 일반 과세 사업자 이미 돼 있네. 그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거 넣어야 되죠? 그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여과세 사업자는 월세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매매에서는요, 우리가 분양권 매매를 볼게요. 자, 분양권 매매를 해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를 했다. 근데 분양받은 사람한테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죠. 분양권 매매예요. 자, 그럼 분양권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양받은 사람이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속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건설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분양자는 최초 뭘 내요?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을 내고요. 두 번째 중도금을 낼 거예요. 중도금은 현금으로 안 내죠. 다 뭐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1차, 2차, 3차, 4차. 잔금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분양자가 똑똑한 사람이면요. 우리가 계약금 얼마 내요? 5% 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일반 과세 사업자 신고를 해. 그리고 계약금 중에서 무슨 건물분만, 부가가치세는 건물분만이니까 분양가격 중에서 건물분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은요, 내 돈 들어가요? 은행에서 나와요? 은행에서 대출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내가 지급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약금 5% 내고 환급은 그만큼 다 받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일반 과세 사업자를 내야 된다. 이것은요, 사업용 물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조기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동산 이런 걸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텔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어. 그러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텔 안에다가 온갖 사업용 동산, 자산, 사업용 자산요, 그걸 넣었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10% 또 환급 받겠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일반 과세 사업자는 어디 부분에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조기 환급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매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매수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사면요, 저 사람이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걸 다시 신고나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면 추가 돈이 필요 없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환급해야 될 부분을 매수자가 다시 토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부가가치세는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해줘야 될 범위가 아니야. 세법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영역이 아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이, 아니 매수자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예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특약으로 항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매도자가 환급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확인해 주는 거, 그죠?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게? 받았다 그러면은 매매대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안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래. 그럼 부가가치세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죠? 안 받았으면 매도자가 환급할 부분이 없으니까 부가가치세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매도자는 항상 일반 과세 사업자냐 아니냐,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냐, 두 번째 물어볼 건 뭐예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과세 사업자냐, 그죠? 두 번째, 환급 받았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물품의 이제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10%를 받아서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요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당연히 10%를 받아가지고 내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세 가지만 구별을 잘 하시면 돼요. 사업용 자산일 때는 일반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환급 받은 부분,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내가 팔 때, 우리가 모든 물건을 팔 때는 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거래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거래 징수다 그래요. 아까는 환급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임차,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고 거기 특약만 넣어주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이 부가가치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포괄 양수도 계약이다 그래요. 근데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은 이 부동산하고 사업자를 같이 넘기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임대 사업용 부동산하고 그 사업권을 같이 넘기는 걸 포괄 양수도 계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복잡한 물건은 절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그래서 오피스텔만 가능해요. 오피스텔만.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매도자가 자기가 환급 받았을 때는 부가가치세 문제 때문에 이것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만 매매하는 조건을 특별히 달아줘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주소를 절대 못 넣게 하죠. 왜 주소를 못 넣게 할까요? 오피스텔에. 이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피스텔을 살 때는 당연히 일반 과세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취득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물건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환급받은 것을 반납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뭘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과세권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에 반환해줬던 것을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도 안 받아놓고는, 그래서 전입신고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죠? 부가가치세 반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면, 또 하나는 뭐냐, 임차인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신고 납부해줘야 되는 그 두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